자, 일단은 저희 그 내용에 주목을 하자고요. 네. 내용에 집중을 하고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 저희가 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번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자, 오늘 일단 그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그니까요. 예.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 그 첫 번째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놓고 예, 예.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평등. 그렇죠. 이게 불평등인데 음. 왜 굳이 잘난 척하면서 영어로 썼느냐? 아, 이제 그냥 불평등이라고 쓰면 되는데. 저는 뭐- 한눈에 눈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좀그 여러모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불평등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를 했을 때 느끼는 것과 아. 그 이니퀄리티에서 그 이퀄이 맞아. 아니다라는 부분은 사실 약간 어감이 다르죠. 맞아요. 네, 뭐 제가 뭐 영어를 쓰는 걸 좋아해서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분만 영어로 썼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그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 경제학자들이 경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라는 게 그 저희는 이제 리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모델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여러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소비자가 있다라고 하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뭐 예. 그다음에 정부가 하나 있고 뭐 은행이 하나 있고 생산자가 하나 있고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사실 어떤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같이 조금 그 머리가 좀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이거 그런 얘기구나라고 이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대표적으로 이 부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들마다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게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가 잘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실제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그 어디죠? 하나금융그룹인가? 거기서 뭐 1년에 한 번씩 뭐 부자 보고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그런 그런 부분도 거는 있지만 좀 통계적으로 그렇게 사실 유의미하다고 그게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려면은 네. 그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오랜 기간 동안 보통 우리가 다이나믹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따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샘플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의 분포는 어느 정도가 돼.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 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 AI 관련된 이야기 하시면서 그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 네. 하시면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연구하는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 네. 옛날에는 한 달 내내 돌리던 거를 아.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돌아가 아니면은 하루 이틀이면 돌아가라는 거죠. 물론 투자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관련된 쿠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충분히 쌓기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예.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도 뭐 30년, 40년 이렇게 된 이론들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그래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불평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게 그런 어느 부분들에 정도 대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요? 네. 그런 자료들을 이제 오늘 조금 보여드리고 네네. 좋습니다.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소비 네. 나빠집니까? 뭐 안 됩니까? 오늘 끝나는 거 아니에요? 2분 뒤에 끝나 그러면. 그럴까요? 그러면은 뭐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곧 망했어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안 좋아지고 있냐?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은 신용카드 부채 봐 잔뜩 늘어나고 네. 있는데 뭐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자라는 거죠. 오, 아.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에서 그 보통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돈 너한테 추가적으로 1달러를 주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를 다 소비를 안 할 거고 하지만 돈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소비를 못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많이 소비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돈을 주는 게 굉장히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네. 거죠. 저기 빌 게이츠한테 1달러를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한테 1달러를 주면 훨씬 더 잘 쓸 거다, 더 많이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아니면은 세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가 적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더 높다라는 거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제껴놓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부가 적은 사람들은 누가 미국에서 부가 적을까요? 그냥 이민자들. 인종별로.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인종별로 많이 예. 따지죠. 네. 이게 그 뭐 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경제학에서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고 그 BLS나 같은 정부기관들에서도 이거를 인종별로 계속해서 자료를 내는 이유가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무시하고 분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예.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시죠. 이거 그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아마 꽤 놀라운 이야기일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부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굉장히 적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 쭉 일렬로 세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상위 0.1%는 대략적으로 최근 들어서 10%가 넘는 전체의 부에서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상위 0.1%가 네. 상위 0.1%가 전체 10%. 를 넘는 약 13%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생각보다? 와, 진짜 많네요. 예. 와. 많은 거지. 전 세계 부가 100억이면 그 중에 10억을 0.1%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미국이긴 하지만. 네네. 네. 그러면 상위 1%를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20%에서 30%까지 됩니다. 그러네요. 네. 상위 1%. 100명 중에 한 명이 전체 파이의 20%에서 30%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더 어이없는 이야기는 그러면 상위 10%까지는 얼마나 갖고 있는데 절반이 넘어가죠. 100명 중에 10명이 대략적으로 파이의 60%를 가져간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네요. 저게 맞나?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는 더 커지고 있네요. 포션이. 아니 더 황당한 건 밑에 하위 하위 50%. 50%는 그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10%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저 아. 없는 거 아닙니까? 저 네, 파란색 5% 미만이에요. 우리가 그 보통 부의 비대칭성 아니면은 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 네. 그다음에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예. 그 미국에서 이 부의 치우침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이 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컨센서스로 가지고 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 어떤 미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도시 전설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봤을 때 과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약간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네. 저 그림에서 네. 지금 보면 지금 되게 장기 시계열이잖아요. 거의 30년 넘는 시계열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사실 저 비중이 뭐 상위 1%가 뭐 10%의 부를 차지했다가 이게 뭐 5%로 줄었다가 20%로 늘었다가 이런 변동성 거의 없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우리는 저 30년 사이에서도 어떤 때 소비는 좋아지기도 했었고
어떤 때 소비는 또 나빠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평등을 보면서 앞으로 소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네. 나가는 네네. 이야기죠. 아, 일단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부가 굉장히 적고 이 사람들은 아까 한계 소비 성향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갖게 된다면 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사실은 20년부터 22년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서브시디를 납세자들에게 그쵸. 꽂아줬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익세스 세이빙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해서 해왔었죠. 네. 그런 현상이 사실은 여기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편으로 바라보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인구가 돈이 없다.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웰스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이거를 연령대별로 쪼개보자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격한 분기가 발생을 하고 그 분기는 18세부터 39세의 실질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유일하게 긍정적인 자료예요. 왜 그러냐 하면 18세부터 39세죠. 물론 이게 좀 범위가 크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사회에 초입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막 이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때죠. 이 사람들의 실질 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부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겠네. 뭐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뭐 집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야, 그럼- 저도 저기 들어가는 나이대인데 아. 마지막 끝자락에 언제 미국에 한번- 있을 걸 그랬어요. 저는. 언제 한번 서베이에 참가를 네. 해보시면 아, 내가 참- 이 숫자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랑 완전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한국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희한하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발생했을까를 보기 위해 가지고 예. 그 이 사람들의 그 부의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 두 개가 18살부터 39세까지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네. 많이 2019년 1분기에 18%에 불과했던 주식 및 뮤추얼 펀드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2023년 3분기가 되면은 25%까지 올라갑니다. 야. 이게 7%포인트 올랐네? 뭐 이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연령대를 보시면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40대에서부터 54세까지는 오히려 줄고 있죠. 네. 그리고 55세 이상은 소폭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2019년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QE가 다시 나타나고 금융시장이 폭발적인 화랑세를 보여주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 덕을 본 사람들은 누구다? 젊은 계층들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부가 늘어났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이것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죠. 문제는 이번에는 인종별로 분해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실질 부를 보시면은 제일 위쪽이 백인 계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히스패닉,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여기에서 네. 놀라운 점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질 부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참 희한하네. 금융 자산을 보면은 예. 더 심각해집니다. 오. 히스패닉도 마이너스로 들어와요.
무슨 이야기냐? 아까 그 제가 그냥 예. 그 질문하신 거를 살짝 그냥 넘겨버렸는데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실질부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네. 실질부는 크게 금융자산이 있고 비금융자산이 있을 거예요. 예. 비금융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내구재라고 어. 이야기, 자동차라든가, 네네. 뭐 냉장고를 요즘에 내구재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오래 쓰는 아이들, 네. 감가상각이 필요한 아이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백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 상당히 따라가고 있다 추세를. 그런데 금융자산으로 보면은 히스패닉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금융 자산으로 인한 수익을 백인 계층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 아까 앞에서 네. 굉장히 많은 금융 자산이 올라갔어요. 18세부터 39세 사이에. 네.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높이 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다 백인 계층의 18세, 39세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가 백인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흑인이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법적인 제약이 있다거나 전혀 아니에요. 네. 돈이 그럼요.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돈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아. 그래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인종별로 보게 되면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8%대예요. 주식과 뮤추얼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예. 그리고 대부분이 연금으로 되어 있죠. 네, 네.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상황이 좋습니다만 여기도 절반 이상이 연금으로 되어 있고 표 한번 띄워주세요, PD님. 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에서 14%로 조금 늘어난 정도다라는 거죠. 백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 주식 및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전체 원래 포트폴리오에서 33%에서 35%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안 했네. 아니 근데 안 한 게 아니라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지금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보조금은 네. 백인들에게서는 약간의 일부 자금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네. 결국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퍼센트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히스패닉과 지금 아프리카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게 생계 수단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네. 투자할 만한 그 일부 자금이 아니라 네, 네. 그러한 상황에서 부의 가치, 그러니까 부의 어떤 빈부격차가 확 벌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처음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지금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다시 야. 소비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자 정부가 야 너네 락다운이잖아. 먹고는 살아야지. 그리고 1,000불씩 줬어요 한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젊은 사람들은 뭘 할까요? 진짜 그거를 먹고 가지고 살아야죠. 그동안 못 사 먹었던 거를 사 먹거나 아니면 그동안 못 썼던 제품들을 산다라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소비를 한다라는 예. 거죠.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어쩌라는 거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냥 그만. 부자에다 넣어놔. 네. 뭐 애플이나 살까? 뭐 주식을 좀 사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런 현상이 사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일 처음 그 부에 집중된 데이터 그 그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결국 의미를 하는 것은 그 많은 부들이 특정 계층 내지는 특정 인종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미국 사회 구조 하에서 예. 이런 식으로 팬데믹 동안에 있었던 정부의 개개인에 대한 서브시디는 굉장히 소비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좀 논점하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벗어날 수 있는데 네. 좀 잠시 제가 궁금했던 게 만약에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거나 볼 때 이렇게 하나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 인종에 확 몰려 있으면 만약에 백인이라고 친다면 백인이 만약에 소비를 줄이는 순간에 그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에서 생기는 여러 변곡 현상 자체가 또 극단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논점으로 예, 생각을 예.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보통 이제 그 웰페어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에다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리고 반대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 저 0.1%가 소비를 그만뒀을 때 이 충격이 얼마나 될지 고민해봤니? 네, 네. 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예. 아니 그 사람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높지가 않아. 음.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는 게 별로 가능성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 네. 아. 네. 최소한 부가 갑자기 꺼지는 현상은 없으니까요. 예. 뭐 물론 그런 현상도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예, 예.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카운터하기 그 반대의 주장을 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통계적으로 어떤 입증된 주장은 아니에요. 아. 저 근데 네,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왜 여기에 아시아는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저기 이제 있어요? 경제 있어.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네. 사실 이거 30년 됐잖아요. 네. 90년대 초반 되면 아시안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맞아. 않았겠죠. 아. 그러니까 이 통계를 처음 개발할 때 아시안이라는 계층이 있었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90년부터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예. 훨씬 더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유의미한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아 거죠. 그것 때문이죠? 네. 아 이거 뭐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나타나요. 바로 나타나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 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부의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네. 소비와 관련된 부분.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물려받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뭘로 소비를 할까요? 그죠? 뭐 대출? 이래서 아, 이래서? 네네. 예, 물론 대출도 가능합니다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 그 일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닝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웨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아시안이 나타나죠. 제일 위가 아시안이에요. 임금이 임금이 높아요? 높네요. 주당 임금의 중간값 추이는 아시안인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 왜 그러냐 하면은 사장-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장님들이 많아. 투잡, 쓰리잡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써 아시안 계층도 2세대, 3세대, 이민의 2세대, 3세대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중국계는 19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베트남계는 1950년대, 60년대, 한국계는 그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2세대, 3세대가 되고 이 그렇죠. 아시아 계층의 미국에서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 미친 듯이 교육에 투자를 한다. 네.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종으로 아이들이 2세대나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걸로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얘기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아래쪽이에요. 네. 그 다음이 백인이고 하긴. 그 다음에 히스패닉,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는 유감스럽게도 줄어들지 않아요. 아시안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요. 아 근데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명목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본다면 인플레이션 팩터를 조정을 한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더 늘어나고는 있는 걸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하고 히스패닉의 16세부터 24세 젊은 계층들의 임금의 증가율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을까를 보면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연령별로 가장 소비 여력이 낮을 것 같은 연령과 거기에서 이제 인종별로 그 좀 이렇게 소득 임금이 낮은 히스패닉과 부도 적고 임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임금이 올라가면은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이니까 네. 많이 쓸 텐데 임금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 50%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갖다 붙이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임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죠. 네. 임금이 줄어든다는 뜻 자체는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중간값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예. 지금 미디안이기 때문에 그 중간값이기 때문에 예, 예. 월급을 받고 있는 거에 중간값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금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아니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8시간씩 일했다가 예를 들면 좀 힘드니까 네. 야 너 3시간만 일해라. 이런 것들도 여기에 좀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레이오프나 요인이 이제 있겠네요. 이런 그 다음에 파셜로 옮겨지는 아. 경우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주당 임금이 둔화될 수도 있는 네.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 아예 그 CPI가 인플레이션이 제로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목금리도 고정되어 있으면 가격이 안 올라요. 네. 가격이 안 오르면 임금을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기업들이 이거 어떡하지? 일본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이번 3월에 춘트 임금을 얼마나 올려줘야 되지? 예. 정부에서는 미친 듯이 올리라고 계속해서 푸시를 넣고 있고 예. 아니면은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임금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가장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에서 임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소비가 줄어들 개연성이 꽤 있다라고 추론을 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음. 야, 참 완전 극단적이네요, 정말.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자 물려받은 재산이 없거나 임금이 없거나 그러면 뭘로 소비를 해야 될까요? 대출. 빚을 져야 되겠죠. 이거는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려면은 뉴욕패드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머나 20년 동안에 2배가 늘었네가 되는 거죠. 뭐가? 크레딧 카드하고 예. 오토론만. 가장 우리가 실소비에 많이 사용되는 부채 부분을 봤을 때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70%에서 80% 가계부채에서 70%에서 80%가 모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제껴놓자 이거죠. 예. 그거는 내가 소비하는데 잘 안 쓸 거죠. 물론 리파이낸싱해서 쓸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좀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남는 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듯이 걔네들도 해요. 신용카드로 돌려서 쓰던가 아니면은 자동차 부채를 잡던가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5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은 조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뭐 연평균 5% 증가한 얘기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최근의 속도를 보면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특히나 어떤 점에서 신용카드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저 기울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 그리고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못 갚는 애들이 생기겠네? 네. 라고 가겠죠. 어떤 애들이 못 갚을까요? 젊은 애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연령별로 보통 이제 갚고 있다가 네. 못 갚는 쪽으로 가는 그 확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연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만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숫자가 제일 위에 진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게 18세부터 29세까지 네. 한계 소비 성향 높고 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네. 신용카드 대출에 익스포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랑 비교해보면 야 이거는 아직 조금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전체 가계 부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전체. 네. 예. 네. 모기지 포함해서. 네. 근데 자동차 대출을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앞에는 이제 모기지를 포함한 거니까. 네. 모기지는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갖고 거예요. 있다는 아직까지는. 거죠. 네. 모기지는 워낙 중요하니까 포클로즈하면 쫓겨나야 되니까 예. 홈레스 돼야 되니까 모기지는 마지막까지 갚으려고 해요. 모기지는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그렇죠. 대신 자동차는 뭐 잠깐 안 타지 뭐. 네.
아니면은 최근에 샀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르쉐를 샀는데 네.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 네. 거기에 임금이 줄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래도 타지 않나요? 그런 거 나 같긴 너무 해요. 힘들어. 포르쉐인데 너무 힘들어. 그래도 타자. 집을 줄여서라도 타시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얼마나 얼마나? 야, 근데 2010년대 중반에 괜찮았을 때보다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죠. 저 몰기지를 제외하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었죠. 신용카드하고 네. 오토론이었죠. 신용카드도 넘어섰네요.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 즉 다시 말해서 심각한 연체, 저희 시리어스 딜링컨시라고 되어 있는 게 90일 이상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런 사람들, 저런 쪽으로 전이 될 확률. 내가 18세에서 29세인데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다가 90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될 확률이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이 될 네. 확률이. 10명 중에 한 명은 저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미 부채에서도 예. 사실 어느 정도 차오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이제 다 망했어요. 얘네 네. 돈도 없고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경제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있을 때 계속해서 강한 소비 지출과 그 다음에 강한 임금 상승과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언제 떨어지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지금 딜레마는 그게 왜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였어요. 경제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연준이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월, 5월 뭐 그 쿠팡기도 함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출이나 부채 측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지출이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교수님 근데 지금 보여주셨던 네. 자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그 시점이 뭐 2021년 한 말쯤 되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바닥 찍고 막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네. 소비는 거의 다 끝났다. 소비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맞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들이 이제 바짝바짝 올라가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3분기 소비 있었죠. 4분기 소비 있었죠. 그래서 GDP도 막 몇이었죠? 막 4.2랑 막 3.9랑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4.9, 3.3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뭐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소비로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습관.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 연체율로 전환되는 게 낮으니까 100명 중에 2-3명 정도만 연체로 들어가. 그럼 나머지는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변명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계속해서 작년부터 경제를 안 좋게 봤던 사람이지만 네. 그때 이제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저희 쪽에 비관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오판을 했던 게 그 익세스 세이빙이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충격, 즉 다시 말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꽂아줬을 때 이것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네. 아까 한계 소비 성향이 강한 층에서 나타나는 그 강력한 소비 지출.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선 빠르게 죄송합니다. 비관적으로 네. 바라봤다라는 거죠. 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아까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만 이게 이러니까 미국 경기가 망할 거야 아니면 큰 리세션이 올 거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최소한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거의 돌아왔고 아니면 어느 정도씩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현상을 우리가 언제 보느냐? 사이클이 떨어질 때라는 거죠. 지금 그런 방향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앞서서 저 교수님께서 좀 보여주셨던 표 중에 아까 전에 그 우리 19세부터 39세인가요? 네. 예, 그때 이제 그 어떤 자산 가격이 확 증가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한 증가 속도보다 지금의 연체율 자체의 기울기가 더 낮다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내가 이 연체율을 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있는 네. 그러한 어떤 레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지금 잠깐 드는데. 네, 엄청나게 좋은 질문인데요. 예, 예. 그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예.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 없는 연체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사람. 그게 사실은 오늘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버는 돈이 사람 많은 좋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예.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더 힘들어지고 있다. 더 힘들어지고 있다. 아. 그리고 보통 경기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예. 마지나란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은행 산업을 봤을 때 리저널 뱅킹 섹터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왜 리저널 뱅킹 섹터죠? 왜 JP 모건이 아니죠? JP 모건은 충분히 자금이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어. 대규모의 맞네요.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네. 눈물을 머금고 그냥 뭐 아. 배당 조금 줄일게요. 그래봐야 시장에서는 신경도 안 쓰죠. 네. 하지만 조그만 은행이 저희 그 CRE에다가 투자했다가 한 절반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40%가 지금 밸류가 깎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던지죠. 큰일 나는. 진짜 그런 큰일 현상이 발생. 결국은 한계에 있는 어떤 에이전트들, 한계에 있는 은행들, 한계에 있는 소비자들, 한계에 있는 임금 노동자들이 먼저 당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애그리게이트 됐을 때 예. 그게 충격이 생각보다 큰데 그러면서 사이클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산업의 기반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사실 히스패닉이나 뭐 여러 이제 뭐 흑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약간의 힘든 업종들, 3D 업종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뭐 종업원을 할 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한 인구층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면 전반적인 이 미국 경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이 소비 패턴을 봤을 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뭐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계시는가요? 전망은?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예. 때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작년에 3, 4분기, 4, 4분기의 GDP 숫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2024년도 나쁘지 않을 거야. 일단 뭐 리세션 이런 건 없고 이거는 거의 이제 컨센서스가 됐죠. 근데 자꾸만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작년의 경제 성장률보다 2024년에 지금 포캐스팅 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낮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럼 그 얘기는 경기가 좋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어떤 의미로는 예.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기 둔화폭이 어느 정도 될까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특히나 어느 쪽에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버텨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긴 네. 예. 100인만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산업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층이 무너지면 네. 다 와르르 젠가처럼 그럴 수 있죠. 젠가처럼 밑에 있는 게 블록이 없어지면 그럴 수 있죠. 왕창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예. 근데 그 뒤에 그 보여주셨던 표들도 보면요. 네. 거의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모기지를 제외한 전환율이 저기 뭐죠? 신용카드 부채 막 이런 것들도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서고 있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또 적은 것 같아서 그럼 이게 그런 소비가 부진하게 되는 현상은 좀 나중에 꽤 먼 훗날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자동차론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2002년 네. 이때 오르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에 오르죠. 네. 두 개는 뭐죠? 첫 번째는 닷컴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 글로벌 금융위기고. 아무래도 이게 경기에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요즘에 참 그 경제학자들 그림 그리기 힘든 시기인데 네. 2008년에 그 저렇게 뛰어 올랐다 이것도 처음이었죠. 예. 거기에다가 2020년 왔었죠. 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왜곡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아.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난다면은 지금 움직이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음. 그 정도로 크지는 않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소비는 이제 둔화될 거다 했는데 3분기 소비 너무 좋았고 4분기 소비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말이 이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때는 진짜 티가 안 났을 수도 있겠구나. 예. 약간 티가 안 났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지금 다시 그 처음에 표지 있잖아요. 오늘 네. 교수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첫 표지를 번째 제목 표지. 첫 번째 제목 표지를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오늘의 이 이야기가 한 번에 정리가 되네요. 또. 보시죠. 띄워주시죠. 야, 이게 한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지출에 미치는 영향인데 저기 왼쪽에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도 예.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출의 불균형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해주는 편인 것 같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의 불균형 그리고 소득의 불균형 여기에다 부채의 불균형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면 소비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 우리 주현수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은 소비가 거의 뭐 75%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이다 보니까 소비의 트렌드를 좀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주신 우리 주현수 교수님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